5장의 경우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줄줄 읊어볼게요. 자, 1장과 2장에서는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어떤 재무적인 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성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의 우리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될까? 그 미래의 모습을 관찰을 했고 4장에서는 그 논의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할 일은 뭐냐? 그 3장에서 결론이 얼마만큼을 외부 자금을 조달하면 되는지 알았다 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남은 것은 그러면 그 금액을 조달할 건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할 것이냐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채로 할 것인지 자기 자본으로 할 것인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채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 좀 이제 부채나 자기 자본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5장에서는 그에 앞서서 일단 그러면 수단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봐요. 그래서 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그리고 뭐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수업의 목표와는 조금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할 거라서 제가 그냥 스킵을 하기로 강의 계획서에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은 어떤 거, 채권시장이 어떤 것이다 이것은 안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장에서는 자본 조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그러면 중간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6장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6 이렇게 5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 만약에 제가 또 달려가지고 요 6장을 끝내는데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케이스를 설명해서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다음 장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것은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6장에서는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어떻게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건데 우리는 요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일단 고전적인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 그렇게 확장을 시켜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는 고전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를 먼저 이론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본 조달의 문제는 결국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3장에서 그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서 필요 외부 자금을 계산했고 그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어떤 수단으로 조달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현실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채권 중에서 빌릴 수 있는데 뭐 그 중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전환사채도 있고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회사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주 주식과 같은 자기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고 보통주가 아닌 예를 들면 우선주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부채냐 자기 자본이냐. 이제 그 디테일한 것은 각각의 그 상황에서 적당한 수단을 그것을 도와주는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방침을 정해야 될 것은 부채로 할 것이냐 자기 자본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본 구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본 구조라는 것은 한 기업의 구체적인 이
부채와 자기 자본의 어떠한 배합,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얼마만큼의 부채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을 나머지를 자기 자본으로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것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 무엇이냐, 모딜리아니와 밀러, 이 두 연구자가, 경제학자가 만든 이론이 있어요. 이제 모딜리아니와 밀러의 이름 대문자 첫 글자를 따서 MM Theory라고 부르는데, 이 둘 다 요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이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것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할배들인데 사실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두 편의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버전 1을 작성을 하게 돼요. 이제 요거는 Cost of Capital, Corporate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해석을 하자면 자기 자본의 비용, 기업 재무, 그리고 투자의 이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1958년에 버전 1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반박도 받고 뭐 이게 맞냐 아니냐 막 학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네가 요거를 개량을 해서 2.0 버전 2.0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1963년에 출시한 발표한 Corporate Income Taxes and the Cost of Capital.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와 그리고 자기 자본의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땡땡하고 A corr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1번 버전 1.0 1958년에 발표했던 요 버전을 살짝 정정을 했다. 그래서 2.0이 됐으니까 뭔가 더 매끄러워졌겠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을 반영을 해서 수정한 2차 버전까지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요 1번과 2번이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버전, 58년 버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58년 버전이 조금 더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더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 63년 버전이 그것을 개량해서 조금 더 현실의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58년에 처음 발표한 내용은 딱 5글자로 요약을 하면 무관련 명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가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했을 때 자본 구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채 비율이 높든 낮든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가 붙냐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법인세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1958년 버전과 그 뒤에 버전을 구분하는 큰 차이점은, 여기에는 지금은 법인세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VL과 VU가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VL은 레버리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있는 기업의 밸류, 그래서 V를 쓴 거고, 그다음에 VU는 unleverage예요. unlevered예요. 그래서 부채가 없는 기업의 기업 가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부채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무관련 명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중요하다니까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ROE나 이런 걸 계산을 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서 ROE 값이 크게 변화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좀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단순화시켜서 예시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한 가상의 기업이 있는데, 그냥 가상의 기업 이름을 적극과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식회사 적극과감이 원래 부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산의 시장 가치가 1억 달러, 그러니까 100 밀리언 달러 100만이니까 1억 달러에 100 곱하기 100 해서 1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가 부채로 이루어진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8천만 달러를 부채로 조달했고 이자율 10%로 이자 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발행한 주식은 요만큼이었고, 지금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요 위에 거는 시장의 가치고 요것은 그 회계적인 장부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순이익이 33,200만 달러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다 벌면은 바로바로 다 배당을 100% 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기업에 새로 경영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경영진이 잘리고 김한전 씨가 새로 고용이 돼서 최고 경영자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안전제일이라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다른 건 그대로 두고 빚만 갚자. 그럼 빚을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자기 자본으로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면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딱 그만큼 투자자한테 받아오고 그 돈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부채를 다 갚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주를 요 8천만 달러만큼 발행을 하고 그걸로 여기 있던 이 장기 부채를 다 갚을 것이다 라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알아야겠죠.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는 자산의 시장 가치에서 부채의 시장 가치를 빼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달러가 이제 현재 이 기업의 자기 자본의 가치, 시장에서의 가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죄송한데 여기 제가 달러 표시를 잘못했어요. 이게 발행 주식 숫자예요. 이 달러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400만 주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0만 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주당의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5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100 빼기 80 하면 20이니까 20 나누기 4 하면은 5달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규 발행한 주식의 숫자는 여기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요 8천만 달러를 모집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주식 가격이 5달러니까 개당 주당 5달러에 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몇 주를 더 발행을 해야 이 우리가 목표한 금액인 8천만 달러를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8천만 나누기 5달러를 나누면 1600만 주를 발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이 400만 주가 있었고 거기에 1600만 주를 더 발행을 할 거니까 이 발행을 한 이후에는 빚을 다 갚고 난 후에는 주식의 숫자가 2천만 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놀랍게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손익계산서가 바뀌게 돼요. 자, 원래 이 기업의 순이익은 32 밀리언이었으니까 32,000,000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자본의 가치를 100에서 80을 뺀 20 밀리언이라고 본다면 이 자기 자본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회계적으로 계산하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는 좀 다르지만 그냥 편의상 시장 가치를 그대로 활용하자면 ROE는 얼마가 되냐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해서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을 해서 ROE는 160%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EPS,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은 요 순이익을 주식의 숫자인 원래 400만 주가 있었으니까 나누면 주당 8달러의 이익이 배당될 걸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 이 기업이 배당률 100%였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다 주주에게 배당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 순이익이 다 주주들에게 분배가 되니까 1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8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거꾸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그리고 이 기업은 원래 부채가 있었죠. 그리고 10% 이자율의 적용을 받고 있었어요. 부채의 크기가 80밀리언이었는데 10% 이자를 내니까 매년 이자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전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거꾸로 역으로 추산을 했을 때 요 법인세 이자 차감전 영업이익은 요 32에다가 거꾸로 8을 더한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EBIT가 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하지만 영업 부문에서 변화가 생긴 건 아니고 이 기업은 그대로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고 이 자본 구조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EBIT는 똑같이 40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내려가 봅시다. 자,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자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우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또 없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40밀리언이 됩니다. 4천만 달러가 돼요. 그런데 자기 자본의 경우는 원래 자기 자본 20에다가 부채 80을 다 갚고 그만큼을 신규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했기 때문에 20 더하기 80을 한 100이 모두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 따라서 ROE는 100분의 40해서 40%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숫자도 원래 400만 주밖에 없었지만 16만 주, 1600만 주를 더 발행을 했기 때문에 4 더하기 16해서 2000만 주가 이제 새로운 총 발행 주식의 숫자였죠. 그래서 이 순이익을 전체 주식의 숫자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은 주당 2달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원래 8달러를 받던 것이 2달러를 받는 것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ROE도 떨어지고 요 배당금도 떨어지고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이 불만 씨가 있었다. 그 사람이 한 주를 딱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이제 매년 8달러를 받던 거에서 2달러로 받았으니까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요게 좀 이제 그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이 사람이 그 배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은행에서 20달러를 대출을 해요. 뭐 소액이긴 하지만 대출을 했다 치고 똑같이 10% 이자를 적용을 받는다. 은행에서는 동일하게 10% 이자를 적용받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달러가 생긴 것을 무엇을 하느냐? 아까 주가가 주당 5달러였기 때문에 20달러가 있으면 4주를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4주를 추가 매수해서 1주가 있던 것을 5주로 5배로 늘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가계부를 볼게요. 이 사람의 가계부를 보자면 원래 이 기업이 변화하기 전에는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었고 주당 8달러의 배당을 받아서 8달러만큼을 배당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건 순수하게 내가 투자한 돈이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없었고 그 결과 8달러가 내 순이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5달러짜리 주식을 산 거였으니까 실제 투자금은 5달러였죠. 그래서 투자 이익은 160%예요. 5달러를 투자해서 8달러를 벌었으니까 이익률이 160%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60% 이익을 얻은 건데 그냥 원금으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 이 사람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숫자를 5개로 늘렸다. 5주로 늘렸죠. 근데 하나당 받는 배당금은 2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게 되는 총 배당금은 5 곱하기 2에서 10달러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20달러를 10% 이자로 빌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자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2달러만큼은 은행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10달러에서 2달러를 빼니까 8달러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 전과 동일한 순이익을 얻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돈을 실제 투자한 금액도 5달러 그대로죠. 왜냐하면 자기 돈을 추가로 더 쓴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투자 이익률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160%인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주식회사 적극 가감이 부채를 80%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걸 다 없애고 0%로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자본으로 바꾸었던 간에 무관하게 이불만 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래 받던 배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법인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기업의 가치는 자본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부채가 많든 적든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이 나에게 주는 이익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무관련 명제를 표현한 예시가 되겠어요. 이 기업이 부채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이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항상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때의 결론을 볼까요? 이때는 부채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하십시오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기업의 목표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자본 구조, 부채 비율을 따졌을 때 요 주주의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부채 비율이 0%이건 여기 거의 100%에 가까운 99%이건 뭐 50%이건 항상 동일한 가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업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 부채가 0%도 좋고 20%도 좋고 40%도 좋고 60%도 좋다. 다 좋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게 1차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얻게 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지금까지 우리가 부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라니 좀 이상하구나.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도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하게 되지만 이론적으로 이 가정들이 맞다면 법인세가 없고 이런 가정들이 맞다면 이것이 맞다라는 것은 정확해요. 그런데 현실과는 차이가 있죠. 왜냐? 현실에는 법인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 버전을 내놓은 것이 바로 63년의 MM Theory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뀐 점은 아까는 법인세가 없다면이었지만 이제는 법인세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가치는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커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자의 절세 효과 때문이다. 인터레스트 텍스 쉴드 이펙트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왼쪽에 VL Levered Firm의 value. 그래서 부채가 있는 기업의 가치는 오른쪽에 있는 VU 부채가 없는 기업의 가치인 VU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게 되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T 곱하기 D예요. 여기서 T와 D는 법인세와 부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면 이 법인세율은 양수니까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오른쪽이 이제 더 요 오른쪽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VL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VU에 비해서 VL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업의 가치는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이 맞다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무조건 기업은 부채를 가능한 많이 써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목표를 99.9999999%로 해야 돼요. 이제 이게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1달러라도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산을 부채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자기 자본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부채로 해야지만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1958의 결론이었다면 요게 1963의 결론이 되는 거죠. 부채가 0일 때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가치는 점점 커진다. 그래서 기업은 최대한의 부채를 선택을 해야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건데 똑같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4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세금 법인세 비용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의 EBIT에서 이제 원래 이자 비용만 빼고 그게 바로 순이익이 됐던 건데 이제는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서 빼야 된다. 이제 그게 4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ROE가 96%인 거고 EPS는 이렇게 4.8달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랑 동일하게 부채를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업 성과는 똑같으니까 EBIT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자를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0. 그러면 세전이익이 40밀리언이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해 보니까 원래는 이자 비용을 내기 때문에 요 세전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12.8만 내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자 비용이 없으니까 이 40만큼이 그대로 세금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16만큼으로 법인세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12.8 내던 것을 오히려 16만큼 더 내게 되었다. 이제 물론 이제 이자 비용이 없긴 하니까 순이익 자체는 더 크게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본이 이제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그 부채를 다 자기 자본으로 보통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ROE는 24%로 크게 떨어지고 EPS는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아까랑 동일하게 이 주주가 이것에 대응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조정을 해보겠다라고 해봤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그만큼 더 사와서 자기가 줄어든 배당만큼을 늘려보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EPS가 4.8이었기 때문에 원래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4.8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주를 더 사와서 5주가 되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기업이 부채를 갚으면서 그 EPS가 1.2로 떨어졌기 때문에 6달러만큼이 5 곱하기 1.2를 해서 6달러만큼이 이 사람의 배당 수익이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20달러를 빌렸으니까 2달러를 빼고 나면 4달러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가 맞추려고 해도 배당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주주의 입장에서 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제 법인세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랑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까는 요 주식회사 저급 과감이 부채를 다 탕감을 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당금을 똑같이 받도록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조정을 했더니 여전히
그 주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더라.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부채를 없애니까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부채를 늘릴수록 주주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 가치는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린 대로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법인세가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 핵심 포인트였어요. 아까랑 달라진 것은 법인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채가 없을 때는 법인세 비용이 1,600만 달러였는데 부채가 있을 때는 법인세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더라. 1,280만 달러로 줄어들더라. 이것을 우리는 요 이자의 텍스 쉴드, 그 절세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요 두 개의 차이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320만 달러가 돼요.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 만큼 그리고 이자를 내는 만큼 그 효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8천만 달러가 있었을 때 이자율 10%에 대해서 세금 40%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면 똑같이 요 3.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실제로 이 부채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처리가 돼서 그만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결론을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은 무조건 높일수록 좋겠구나. 우리 상식 수준에서도 우리가 배운 내용만 따지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ROE나 이런 것을 일종의 성과의 지표라고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ROE 같은 것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부채가 있을 때 오히려 기업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구나,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구나라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극단적이긴 해요. 무조건 부채를 많이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99.99999%까지 올려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기업이 없죠. 대부분의 기업은 뭐 요 적당한 수준에서 부채를 사용을 하지 여기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를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요 다음 모형인 자본 구조의 상충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만 드리고 끝내자면 부채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으니까 지나치게 가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이 상충 이론이 되고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장점은 MM이 이야기했던 이자의 절세 효과가 되는 것이지만 부채가 늘어나면 파산의 위험이 늘어난다라는 단점이 있으므로 너무 과도하게 부채를 사용하지는 말자가 요것의 결론이 되겠습니다.